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암은 씨앗이고 꽃이고 열매였다. 지은이 이경련. 챕터 3. 인생의 겨울이 남긴 것들. 43점. 어떤 사람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 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국 치유를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완벽하고 좋은 방법론을 실천하느냐가 아니라 자연 치유라는 개념과 본질을 얼마나 내재화한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방법론이 핵심이 아니라 가로 방법론들이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로 방법론을 실천하는 사람이 핵심인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도 말하지 않았던가요? 불치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가로 구제불능인 사람이 있을 뿐이다. 가로라고요. 가로 암 말기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96쪽 가로. 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의 저자이신 주마니아님의 강의를 참 인상 깊게 여러 번 되풀이해서 들었었다. 들을수록 자연 치유의 철학과 이론, 실제 삶이 밀착되어 있는 강의였고 쫀쫀하면서도 확신에 찬 밀도의 내공이 느껴졌다. 더더욱 자신의 삶뿐 아니라 수많은 치유 사례의 데이터들이 그 강의들을 촘촘히 떠받치고 있어서 신뢰를 더해 주었다. 그분이 책을 출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한부 6개월의 다발성 전이 말기암에서 원발인 오른쪽 신장 제거 수술 가로 한 달 더 살 확률 10%의 희망이 전제된 의미 없는 수술이란 판단에 받고 싶지 않았으나 하반신 마비 같은 응급 상황에서 수술 거부로 인해 병원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의 위험에 대비해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가로만 받은 후 자연 치유만으로 건강을 회복한 산 증인 그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책 출간이라니 반가운 마음에 내가 공유한 그분 강의들을 함께 들어왔던 따동 작가님들과 한마음이 되어 그분의 신간 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로 독서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그 사실을 주마니아님 브로그 댓글에서 나누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저자이신 주마니아님은 우리 독서 모임에 모시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이미 여러 번 들어 세포의 기억을 바꾸는 작업들이 되어준 강의 내용들을 잘 정리된 책으로 다시 읽을 수 있었고 저자 직강을 코앞에서 듣는 행운도 누렸다. 뒷면에 추천사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다. 어떤 치료를 해야 암을 고치고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환자혁명의 저자 유튜브 채널 가로 닥터 조의 건강 이야기 가로 운영자이신 조한경님의 추천사였다. 이 책의 정곡을 콕 집어 표현한 한마디였고 100% 공감이 되었다. 자연 치유의 방법론은 많고 많다. 그러나 그 방법론들에 앞서 그 방법론들을 대하는 환자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는 자연 치유의 결과를 가르는 전제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점이라고 느껴진다. 수년에 걸쳐 해왔던 공부들이 내게 가르친 지혜의 핵심이다. 정말 감사하게도 주마니아님을 모시고 진행된 독서 토론에서 우리는 저자로부터 그 어떤 사람에 가까워진 사람들로 어쩌면 인정받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우리는 수년 동안 여러 책들과 강의들을 공유하며 암의 발생과 치유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최고의 힐러여 명의 그 자체인 우리 몸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했다. 함께 암을 경험한 후 치유
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고 나누며 지혜를 쌓아왔다. 그런 노력과 시간들이 자연치유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내재화의 과정이 되어 우리 안에 장착되었고, 우리는 자연치유의 대가이신 저자로부터 어쩐지 그 어떤 사람들의 가까워진 사람들로 인정받은 듯 나는 돌아와진다. 그 점이 기쁘고 안심이 된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들과 함께여서 기쁨은 배가 된다. 가까워진 사람들과 그 어떤 사람들의 간극을 좁혀가는 일도 더 떨어뜨리는 일도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며 깨닫게 된 바를 습관화된 삶으로 잘 살아내어야 하는 이유이다. 주마니아님의 강의와 책에서 또 한 가지 뚜렷이 남은 메시지는 자연치유는 몇 가지 방법론으로 낫는 것이 아니고 자연치유 철학으로 낫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지와 같은 맥락이라고도 생각된다. 자연치유 철학이 내재된 사람이 그 철학을 삶으로 녹여 살아냄으로써 결국 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얘기들은 처음 발병 이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서 나와 내 삶에 파고들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온 내면적 핵심 가치이다. 나는 뉴스타트 자연치유법이라는 방법론을 내 삶에 장착하고 그 8가지 습관들을 매일의 삶에서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주마니아님 표현 그대로 가로 치유 적합적 생활 습관 가로를 성실하게 지켜온 시간들이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 습관들을 이끌어온 건 내 나름의 가로 자연치유 철학 가로이었다. 암은 죽는 병도 죽을 병도 아니라는 사실, 파괴적인 마음 습관과 생활 습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암이라는 사실, 따라서 암은 외부로부터 혹은 전염에 의해 오거나 옮겨지는 병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아온 삶과 결과로 내 안에서 건강했던 세포들이 변질되어 나타난 병이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 몸은 강력한 자연 치유력과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 몸속 세포들이 그 본연의 기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치유 조건들만 갖춰주면 누구나 치유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자연치유 철학의 핵심이자 출발점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연치유 노력을 지속해 가는 근간이 된다. 나는 다행스럽게도 처음부터 집중해 온 여러 공부들을 통해 이러한 자연치유의 개념과 철학에 대해 신압으로 깨닫게 되었고, 삶이 된 시간들과 결과로 이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믿음은 수술 후 8년차에 이르기까지 저절로 되는 습관들을 이어올 수 있었던 지속성의 모티브가 되기에 충분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강의 듣기를 좋아하는 내 오래된 습관들이 이 과정들을 즐기며 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점이 감사하다. 이와 같은 자연 치유 개념과 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 나름의 철학 또는 보태어졌음을 언급치 않을 수 없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나를 안전한 길로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암이 내 삶에 던져준 목적과 의미 해석하기, 그로부터 재정립된 내 삶의 지향점 정하기 등이다. 이 내 나름의 철학들 또 한 쌍두마차로 더해져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왔음을 나는 안다. 이것들이 이끌거나 함께 연동되지 않았다면 그 방법론들은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쩌면 내 나름의 철학들이 내게는 더 단단한 모티브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 철학들에서 따뜻한 동행이 시작될 수 있었고, 내 치병 과정들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 가로 모든 날의 기적 가로를 통해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그 방점이 되는 작업이 이 책 출간 작업이다. 이것들은 매일의 치유 습관들과 하루도 빠짐없이 연동되어 왔고 위치와
비중으로는 늘 방법론들에 앞서 있었다. 따라서 나는 이런 철학 없이 방법론만으로 치유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존경해 마지 않는다. 어쩌면 천운을 누리는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만의 치료에 성공하는 것에서 온전한 치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름의 철학이 연동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치유 적합적 습관들을 지속해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습관들이 삶 자체로 정착되었다 해도 한순간에 다시 무너지는 일은 너무나 쉽다. 그 유혹을 나 또한 수도 없이 느끼며 살고 때로는 그 유혹에 짓고도 산다. 다시 치유 적합적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철학들이 연동되어야 한다. 내가 왜 끝까지 이 안전한 상태를 지켜가야 하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치유의 기본 조건인 감사와 평온을 지켜올 수 있게 하신 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거하는 일,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이유들은 나를 더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따동 단톡방에 맨발 걷기 인증샷을 공유하고 매끼 식사 인증샷을 찍어 올려야 하는 사명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동행들의 길이 되고 싶다고 날마다 기도드리기 때문이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나를 지켜보고 있을 내 치병 과정의 증인들 앞에서 내가 한 얘기들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명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이 글을 완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내가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는 자각이 나를 다시 서게 한다. 가장 가깝게는 끝까지 건강하게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본능이 날마다 정신들게 한다. 얼핏 대단치도 않아 보이는 매일의 습관들 앞에 사명식이나 거창한 표현을 앞세운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딱히 아픈 것도 불편한 것도 없이 다 나은 것처럼 느껴져 예전처럼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무수한 유혹들 앞에서 현재의 안전지대를 끝까지 지켜갈 습관들을 날마다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명식이나 되는 거창한 철학을 연동시켜야 한다. 꽝꽝 언 얼음길을 날마다 맨발로 나서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 철학들이 가로 치유적 갑적 마음 습관 가로 과도 연동되는 건 당연하다. 많이 슬플 때, 우울할 때, 두려울 때 이 사명들이 나를 이끌어야 따동 단톡방에 공유할 인증샷을 셀카로 활짝 웃으며 찍을 수 있고 거울 앞에 서서 입꼬리를 한껏 올려 웃으며 괜찮아 잘 될 거야를 외치고 노래로도 부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나는 마음에 든다. 이럴 수 있는 내가 별일 없는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이 고유한 삶이 어쩐지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처럼 느껴져서도 좋다. 해피엔딩의 끝그림을 특별한 진료의 물감으로 그려가는 자격을 부여받은 듯 느껴서도 좋다. 이 소녀 감성까지도 내게는 나를 이끌어가는 개똥 철학 중 하나다. 되는 대로 편히 살고 싶은 중력을 거슬려 오르기 위해서는 이렇도록 나이브한 철학까지가 필요하다. 이 거창에서 나이브에 이르는 겹겹의 철학들에 둘러싸여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난 먼저 깨닫고 있었는데 이 책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어 무척 기뻤다. 격하게 공감될 뿐 아니라 확고한 명제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얘기한 자연 치유 철학에서 더 나아간 내용들을 딱 나답다. 나여서 딱 나답게 창조되어 내 삶으로 이어진 조각들이다. 그럴 수 있어서 그 점이 여기까지 오는 길의 유난한 이정표가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 빠진 철학들이 또 있다. 이 믿음들 또한 나를 또릿또릿 이끈 자연치유 철학의 핵심이었다. 1996년 암 장기 생존자를 다룬
언론 기사에 의하면 생존자들의 98.5%가 자신이 반드시 생존할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미국의 통계 조사 역시 96%가 자신이 살 거라는 확신과 함께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로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80쪽 가로. 암 치유자들의 가장 핵심적 공통점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최선이고 이를 통해 치유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로말기암 진단 10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50쪽 가로. 자연 치유의 산 증인으로 자신의 경험에서 건져 올린 이 모든 통찰과 지혜를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나눠주신 저자 주마니아 님께 마음 다해 감사드린다. 혹여 내가 그 어떤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다면 이상구 박사님과 함께 내 자연치유 여정의 가장 또렷한 인도자로 남게 될 것이다.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시련을 알고 어려움을 겪고 무언가를 잃은 경험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낸 사람들이다. 엘리자베스 케블러-로스. 44. 오랜 기억이 만드는 마음. 내가 암 환자가 된 것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인생 후반전에 남편과의 관계가 이럴 거라고도 단 한 번도 예상해본 적이 없었다.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되지 않는 환갑, 진갑 다 넘긴 나이의 우리 부부 사이에 심각하게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다. 그런데도 요즘 같은 상황이 어쩌다 한 번씩 벌어진다. 요즘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우리 집은 주택이다. 남편이 건축사여서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여 입주한 지가 올해로 19년 가까이 되어간다. 우리 동네에서 네 번째로 입주하던 때가 몇 년 전 같은데 세월은 늘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 남편이 설계하고 지은 우리 집 반 지하에는 창고를 비롯하여 여러 용도로 쓰이는 몇 개의 공간이 있다. 그중 하나가 남편의 공간이다.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식사를 하고 나면 안방에서 잠시 쉬다가 양치를 한 후 자신의 공간으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기타 연습도 하고 정리해야 할 서류들도 보고 아마 잠깐씩 졸기도 할 거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이른 아침 식사를 한 후 6시 반이면 정확히 자동차 시동을 걸고 현장으로 향하는 남편이다. 겨울이라 캄캄한 새벽에 집을 나서는 남편을 포옹과 입맞춤으로 배웅하면 늘 그런 남편에게 마음 다해 감사함을 느낀다. 남편의 성실함과 헌신으로 집안에서 편히 거하며 가족들을 돌보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누리는 별일 아닌 일,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크게 아프고 난 후 매 순간 느끼게 된다. 별일 없는 하루하루가 늘 기적이라고 진심으로 느껴진다. 5시 반에 일어나려면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남편도 저녁 식사 후의 두어 시간의 자유가 금쪽처럼 느껴질 터이고 나 또한 치우고 이런저런 일들을 잠시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 최소한 10시 반에는 꼭 자자고 약속해놓고 그 시간을 놓칠 때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지하에 있는 자기 방에서 자기 시작했다. 남편은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답게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다. 잠잘 때 꼭 같이 누워서 얘기도 나누고 남편의 장난기로 깔깔대며 웃기도 하다가 자는 게 평소의 습관인데 먼저 잠자리에 들어 코를 굴굴 골며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쩌다 잘 시간을 연달아 못 지킬 때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말도 않고 좀 화난 모습으로 지하에 있는 자기 방으로 내려가 자기 시작했다. 잠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방해받지 않고 숙면에 들고 싶어서라는 걸 안다. 그 사실도 알고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남편이 잘 적응이 안 됐다. 그냥 피곤하면 먼저 누워서 쿨쿨
코 골고 자면 안 될까? 근데 남편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다. 매일 밤 10시 반 잠자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일 또한 이 나이의 내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 남편은 잔소리가 거의 없는 사람이다. 음식 또한 소찬해도 좋게 하며 고맙게 먹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더욱 다른 거 다 아니고 그거 하나를 못 맞춰 주느냐고 할 만도 하다. 각방 쓰며 사는 부부들은 무슨 고민이냐고 할 것 같다. 우리 부부에게 각방살이는 남의 일 같은 일이다. 그 전제여서 이런 글을 쓰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은 사이가 좋은 부부지만 이 상황 외에도 어쩌다 사소한 일로 다툴 때가 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싸운 후에 자기 방에서 자기 시작했다. 싸우지 않았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며칠씩 자기 공간에서 안 올라올 때가 있다. 어느 날 내려가 봤더니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다. 평생을 살 맞대고 산 부부여서 처음에는 남편 없이 혼자 자는데 온열기를 따끈하게 켜두고 자는데도 춥게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 남자들은 특히 중년의 남자들과 중년을 넘긴 남자들에게는 때로 혼자서만 찾아들 동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게 이해되기도 한다. 나도 혼자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 하고픈 일 하며 자유롭게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왜 안 그렇겠는가? 매일 그리고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며 사는 남자들에게 혼자만의 동굴이 얼마나 갈급할까? 단순히 그런 이유에서라면 그 상황이 내게도 편히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부부의 경우에는 다투고 난 후나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일 때 남편이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 며칠씩 위로 안 올라오고 혼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지내는 남편을 보면서 식사 걱정을 하게 되는 나를 향해 걱정도 팔자다라고 할지 모르겠다. 크게 아파본 내게 계속되는 외식은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드는 상황이다. 늘 좋겠던 온기가 사라진 상태가 주는 마음의 불편함이 보다 큰 이유일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 시간들이 잘 적응되지 않고 마음도 편치 않았지만 지금은 기다린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두 가지를 하며 기다린다. 저보다 더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품어주셔서 다시 함께 깔깔대며 웃다 잠들던 자리로 돌아오게 인도해 주세요. 까칠하게 선 벽을 허물어 주세요. 늘 그랬듯 해피엔딩의 끝 그림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드리는 이 기도 다음에 하는 한 가지는 내 마음 만지기다. 평생 잘 안 하던 행동, 거칠게 느껴지는 태도들로 적응 안 되게 하는 남편으로 인해 가라앉고 구름이 끼려는 마음을 들여다보며 곧 지나갈 거 알잖아. 끝그림이 항상 해피엔딩이잖아. 오늘은 구름 낀 날 곧 햇살이 부실 거야 라고 말해주며 내 마음을 보살펴준다. 알아봐준다. 그렇게 다독이고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내가 말려지지 않을 수 있다. 다스려지지 않은 감정과 충동에 이끌려 어디론가 튕겨져 나갈 수도 있다. 그 두 가지를 하며 남편을 잠잠히 기다릴 때 늘 하게 되는 생각이 있다. 결혼 후 30년을 훌쩍 넘게 살아오며 남편으로부터 받은 지극한 사랑이다. 왜 난 그 사랑이 늘 지극함으로 기억될까? 정작 그 마음을 준 남편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얘기한데도 내 몸과 마음에 남겨진 부분의 기억은 그렇다. 세상 어느 여자보다 남편 사랑 나는 원 없이 받고 산다고 늘 느껴졌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짝을 자신보다 앞서 배려하고 한 발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을 아무나 하지는 않는다. 그 기억이 내 마음을 키워주고 넓혀준다. 이제는 더 많이 받은 마음을 돌려줄 시간이구나. 위치를 바꿔야 할 시간이구나 생각하게 된다. 더더욱 큰 병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는 동안 남편이라는 존재가 내 곁에 없었다면 내가 지금의 상태를 누릴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느껴진다. 내게는 절대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그런 마음과 역할이 조금도 당연하다 생각되지는 않는다. 당연해야 할 걸 기가 막히게 뒤집어
갚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기 때문이다. 그 생각까지 하면 내 마음은 더욱 커지고 순해진다.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어머니의 기도까지 생각이 이어진다. 그렇게 기다리다 요즘 늘 그러듯 내가 먼저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쑥스러움이 담긴 답을 남기거나 그냥 이거나 다시 평온했던 일상 속으로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어머님의 기도를 생각한다. 여러 따님들을 보신 후에 귀하고 귀하게 보신 맏아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평생 드려졌을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닐까. 늘 그렇게 해피엔딩을 만들어가고 지금의 평안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늘 들 때마다 셋이나 되는 내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한 듯하여 마음이 급해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 45점. 당신에게 쓰는 100가지 감사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